자, 빨리 하고 마칩시다. 계약은 채권 계약하고 물권 계약으로 나눈다. 근데 예약은 항상 뭐다? 채권 계약이다. 제발. 위험부담하고 동시행항명권은 쌍무계약을 전제로 한다. 맞죠? 정의는 쌍보다 쌍무가 아니다. 쌍무가 아니다. 됐고. 자, 해제가 되면은 원상 회복하는데 금전을 반환하죠. 그때는 법정이자다, 지연이자다. 법정이자. 지연이자는 다른 말로 지연배상이다.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상 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반환해야 한다. OX.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상 회복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아니고 법정이자다. 됐고. 자,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매매가 성립할 때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약완결권 행사 자체가 형성권으로서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 됐고. 자, 담보책임자 5년에 배웠죠. 자, 전부 타인권리 매매, 일부 타인권리 매매. 자, 일부 타인권리 매매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부 타인권리 매매는 자,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와 해제를 함께 할 수 있다. OX. 두 번째,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해제는 함께 할 수 있다. OX. 그건 O죠. 좀 전에 배웠죠. 자,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와 대금 감액 청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해제가 돼 버렸는데 대금 감액 청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죠? 자,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는 했지만 손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할 수 있지만 해제가 돼 버리면은 원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금 감액 청구기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해제와 대금 감액 청구는 병존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편안하다. 지금 말을 할 때 편안하다. 두고 보자 그래. 쭉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임대차를 할 텐데 임차인의 3대 권리가 뭐였습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은 유효. 맞죠?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은 무효. 근데 건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 이렇게는 잘 안 나오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특약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에?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그렇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과 같은 말이다. 아시겠죠? 그 포기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 어제 아래 파일을 받아보니까 답이 틀린 게 3문제 있습니다. 답이 틀린 게 아사가 아니고 근데 문제는 답이 완전히 오답이 아니고 중복인 답이 3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출제자는 이제 한 개가 답이다 했는데 제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3문제는 답이 2개야. 답이 2개. 답이 2개.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저 위에 서울에 반영이 될까 안 될까?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그 친구가 반영을 잘 안 해. 왜? 그 아는 민법 선생이 아니고 실무자거든. 실무자한테 이야기해도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중복답 처리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안 해. 응? 그래서 혹시 그 3문제를 여러분이 2개 중에서 하나를 맞췄다. 그러면은 한 문제 더 맞았다 생각하고 점수를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서울에서 처리해서 안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중복답이 세 문제 있다.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이제 주택임대차에 법정갱신이 되면은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해놓고 임대인은 해지 통고 된다 안 된다? 임대인은 안 되죠. 그죠? 기간은 2년으로 본다 해놓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해지 통고 안 됩니다. 안 돼. 임차인은 됩니까? 되죠. 임차인은 해지 통고해서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임차인은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임대차가 끝납니다. 자, 그게 이제 중복답이 하나 있습니다. 법정갱신하고 관련해서 중복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법정갱신하고. 법정갱신은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법정갱신이 되면은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해지 통고로서 끝낼 수 있다. 해지 통고하면은 3개월 후에 끝난다. 임대인은 해지 통고 불가.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주택임대차에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들어보셨죠?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한 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 말은 변제란 단어를 썼지만 경매를 전제로 합니다. 항상. 경매를 해가지고 매각 대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권리, 그걸 우선 변제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매매 대금에서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매 대금.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주인이 매매 대금을 받았을 때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거는 행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집이 경매가 돼 가지고 매각이 돼 가지고 배당이 될 때 그 배당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나오면은 항상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을 생각해라. 매매 대금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명의신탁 기억나시죠? 자, 명의신탁은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됩니다.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허용되는 거. 자, 허용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개념에 들어가지만 특례가 적용이 돼 가지고 허용되는 게 있고, 명의신탁하고 비슷한데 명의신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허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에 들어가지만 허용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부부, 그 다음에 종중, 또 뭐 있습니까? 종교단체. 그 세 마디를 딱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명의신탁, 종중원 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 요거는 명의신탁이지만 특례가 적용돼서 허용된다. 그래서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뭐란 말입니까? 유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하고 유사한데 명의신탁 약정에 들어가지 아니함으로써 허용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가등기 담보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양도 담보.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자, 상호 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좀 어려운데,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세 번째,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 상해 신탁 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명의신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허용됨으로써 유효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담법에서 청산금 들어보셨죠? 청산금 계산. 뭐 당시에 목적물 가액에서 빼냅니다. 빼내. 피담보 채권액을 빼내요. 그럼 여기 피담보 채권액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도 빼내고 뭐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도 빼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통지 당시의 목적물에 가요. 예약 당시 하면 틀렸습니다. 통지 당시. 제가 노란 글을 써놓으니까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는 저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통지 당시의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빼낸다. 이때 피담보 채권액은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 따라서 만약에 청산금은 통지 당시의 목적물 가액에서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자, 청산금의 개념은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에서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X. 피담보 채권액 중에서 뭐요?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 이것만 빼낸 것이 뭐요? 청산금이다. 자, 경매와 담보 책임을 잠시 한번 볼까요? 경매와 담보 책임. 자,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따라서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저당권자입니다. 자, A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을이 경락을 받습니다. 경락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경매. 자, 우선은 첫째 특징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죠? 뭐만 물을 수 있다? 권리 하자에만 물을 수 있다. 첫째 특징.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느냐? 원칙은 갑에게. 갑이 누굽니까? 채무자.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갑에게. 근데 갑이 자력이 없어. 그때는 A에게 이래 됩니다. A에게. 자, A가 누굽니까? 배당받은 채권자 이렇게 됩니다. 배당받은 채권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게 경매에서 특징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말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로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만 해라 말입니까? 해제하고 대금 감액 청구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경매에서 담보 책임입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채권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나온 김에 이거는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써줍니다. 조문 문제. 채권 매매. 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A가 채무자입니다. 4월 1일 날 변제기입니다. 그런데 갑이 채권 자체를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채권 자체를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5월 1일 날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몇 가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채권이 얼마냐? 1억입니다.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따라서 을이 9천만 원에 사가지고 A한테 1억 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갑이 이제 1,000만 원 깎아가지고 채권을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을은 1억짜리 채권을 얼마에 샀다? 9천에. 9천에 사가지고 1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에? 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 이런 경우에 자 보십시오. 지금 채권이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채권이 없더라. 그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권은 분명히 있어. 근데 이 양반이 갚을 능력이 없어. 빈 털털이 채권이다. 채권이 있는데. 그래서 을이 갚보고 왜 빈 털털이 채권을 내한테 팔았냐. 이걸 가지고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를 잘 알아요. 기초를. 근데 예외적으로 갑하고 을이 채권 매매할 때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도 담보하기로 뭐 했다면은 특약을 했다면은 요 X가 O로 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채권 매수인 을은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없을 때 채무자의 자력 여부에 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자력까지도 담보하겠다. 이런 특약을 했을 때만 을은 갑에게 A의 자력이 없음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특약이 있다 봅시다. 특약이 있을 때는 자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적에 자력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책임을 지냐? 이게 조문 나와 있습니다. 자, 변제기 도래한 채권을 매매했죠. 그때는 매매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게 만약에 6월 1일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도래된 채권을 팔았습니까? 미도래 채권을 팔았습니까? 미도래. 이때는 뭐?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문에서 잘 찾아내야 된다. 이 말, 조문에서. 언제적에 자력을 담보하느냐 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매했을 때는 매매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을 매매했을 때는 변제기의 자력,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좀 전에 했죠. 자,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뭐로서 담보 책임을 묻는다?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 또는 돼 있죠. 또는 반대말이 뭡니까? 와입니까? 와. 와. 계약의 해제와 이러면 틀렸고,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양.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1항은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고 2항은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 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했다. 상당히 나쁜 짓이다 이 말입니다.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 알려주지 않았다. 채권자도 이를 알고 경매로 바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서 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극히 예외적인 이 경우에만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79조. 채권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1항.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로 특약을 한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특약을 하면은 자력에 관해서도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때는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에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언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숨어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579조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로 특약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약이 없다면 자력에 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채권의 존부에 관해서만 물을 수 있고 자력에 관해서는 물을 수가 없다. 근데 특약을 했을 때는 자력에 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때 언제적인 자력이나 했을 때 변제기 도래, 예를 들면 매매 당시, 변제기 미도래 그러면은 변제기의 자력 이렇게 됩니다. 자, 580조는 이제 지금까지는 권리 담보 책임이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580조, 581조는 뭐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자, 권리의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가 있다.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이 말이 딱 나오면은 권리 하자다. 물건 하자다. 물건 하자. 자, 1항.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때는 571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권리 하자 담보 책임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건의 하자로 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 돼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매수인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거는 전부 다 선의, 악이 이렇게만 했지만 물건의 하자로 담보 책임 물을 때는 선의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한다?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선의 무과실이 돼야 물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어. 물건에 하자가 있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581조 종류매매. 종류매매는 다른 말로 불특정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 대표적인 게 남바가 붙기 전에 자동차 매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맥주 매매, 소주 매매, 등심 매매, 삼겹살 매매 이런 게 종류 매매다. 소 매매, 돼지 매매, 코끼리 매매, 남바 붙은 차 매매 그거는 종류 매매다. 특정 매매다. 특정 매매. 그 지금까지는 580조는 특정 매매를 이야기하고 581조는 불특정 종류 매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종류 매매는 다른 게 담보 책임으로 하나 더 물을 수 있다. 그게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말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래서 특정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뭐만 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로서 담보책임 묻는데 종류 매매의 경우에는 뭐까지도 물을 수 있다? 완전물 급부청권. 새 차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시면은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이래 돼 있죠. 따라서 잘 보시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면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새 차를 달라 하면은 끝났는데 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이? 그래서 완전물 거부 청구하고 나머지 청구는 중첩적으로 할 수 없다. 선택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80이죠.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 사실이 뭐예요? 하자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6개월 내에. 아까 권리하자는 몇 년이었습니까? 1년. 물건하자는 6개월 이렇습니다. 자, 584조 담보 책임의 면제특약 앞에다가 담보 책임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담보 책임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수급인의 담보 책임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은 임의 규정. 수급인의 담보 책임 규정은 강행 규정. 그 밑에 그리고 집합법상의 담보 책임. 뭐 분양자나 시행자의 담보 책임 있잖아요. 그죠? 집합법상의 담보 책임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법의 담보 책임 규정은 두 군데 있죠. 매도인, 수급인. 어느 게 강행 규정이다? 수급인. 그래서 그 강행 규정인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끌고 와서 집합법상의 담보 책임으로 써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집합법상의 담보 책임은 면제 특약은 유효하다. OX, X.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584조에 있다. 자,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이 말은 특약 자체는 유효인데 이 말입니다. 유효인데 다만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고지가 뭐예요? 알려준다 이 말이죠.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 자,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너무 나쁜 짓을 하면은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그대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면제 특약을 했지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 매도인이 너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너무 나쁜 짓이 뭐다? 알고 고지하지 아니했다. 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했다. 요 경우에는 면제 특약에도 불구하고 뭐 담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뒤로 넘겨 보시고. 자, 585조 볼까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의무 이행의 기한을 다른 말로 이행기, 변제기라 합니다.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 말입니다. 자,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의 이행기는 5월 1일 이렇게 계약서에 있었어. 근데 매매 대금 잔금 지급 시기는 말이 없어. 그때는 잔금 지급도 언제 해라? 5월 1일 해라 이 말입니다. 동일한 기한의 추정. 자, 586조.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된다. 인도 장소. 만약에 있었던 장소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년에 즐겁게 다시 보자 이래 됩니다.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뭐요? 인도 장소.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언제 어디에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디에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
즉 채권자의 주소지. 매매 대금을 보면은 매도인이 채권자입니까? 맞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들고 매도인 집에 가서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매도인의 주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이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들고 가서 갚아라. 이래서 지참채무의 원칙이랍니다. 지참채무의 원칙. 자, 보통은요, 돈 주는 사람이 주러 가야 됩니까? 받아오라 합니까? 가져오라 합니까? 주러 가야 됩니까? 주러 가야 돼. 받아가라가 아니고, 그죠? 이거 한번 써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샀어, 지금. 이 사람 물건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은 돈을 기준으로 봅시다, 돈.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뭡니까? 채무자죠. 돈 줘야 하니까, 그죠? 채무자. 이 사람은 뭐요? 채권자. 자, 매매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파는 사람이죠.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을이 돈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을이 갚고 돈 받으러 와 이래야 됩니까?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건 뭐야? 지참채무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돈 받으러 와 이런 채무를 뭐랍니까? 추심채무랍니다. 반대가. 내가 가져가서 갚는다. 이걸 무슨 채무? 지참채무. 네가 받으러 와라 이런 채무는 추심채무. 우리는 뭐가 원칙이다? 지참채무가 원칙이단 말이에요. 아니, 돈 빌린 놈이 돈 줘야 한 놈이 갖다 줘야 된다. 이게 맞다 이거지. 예? 지참채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학생이 요즘은 송금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랬었더라. 니 떨어졌다 이랬습니다. 그런 특이하거나 현대적인 생각 또는 기계적인 생각을 하면 시험 떨어집니다. 이 법은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2700년 전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 자동이체, 송금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원칙이 이렇단 말이에요. 원칙. 지금은 의미는 없죠. 송금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는 항상 원칙이 있는 것이다. 왜? 분쟁이 생길 때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처리. 예?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 소리 없어. 대금을 어디서 지급한다? 매도인의 주소지, 채권자의 주소지. 그 다음 두 번째,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 이 말이 나오면은 인도 장소. 자, 기억하시고. 자, 587조. 자, 매매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기한대로 하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한.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보면은 앞에 지금 잘 보면은 첫째 칸을 보세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문장에서 점유를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매도인이 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이 딱 씁니다. 과실은 점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목적물 인도해 주는 거하고 대금 이자 주는 거하고 같이 해라 이 말입니까? 맞죠? 목적물의 인도를 해주는 거하고 대금 이자를 같이 해라 이래 되는데, 그러나 인도하고 다르게 대금 이자를 줘도 된다. 왜? 따로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는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자를 언제 준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요 사람은 매매 대금 1억이야. 자, 1억에다가 정확하게는 이자까지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까지 붙여줘야 돼,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 이자는 언제부터 준단 말입니까? 인도받은 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부터 뭐를 계산해 준다?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사람이 과실을 먹잖아요. 과실을 먹으니까 매매대금 원금에다가 이자는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은 인도받아 버리면 뭐를 먹을 수 있다? 과실을 먹잖아요. 그럼 과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억에 대한 이자는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돌려주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실을 먹는 대신에 이자를 붙여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조문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요 이자 지급에 대해서 따로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면, 즉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후부터 지급하라 그러면은 7일 이후부터 지급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소리 없으면 언제 지급한다? 인도받은 날. 그런데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 기한에 따라서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88조는 그냥 읽어보시고 맨 밑에 그 괄호는 상당한 담보입니다. 상당한 담보. 자, 저거 인생이 저리 괴롭나? 어? 저 나이에 저 정도 괴로울 것 같으면 그거 굉장한데, 그죠? 굉장합니다. 제 아는 그 친구 형님의 아들이 있는데, 친구의 형님의 아들. 야, 그 친구 대단하더라고. 어릴 때. 지금은 컸겠는데, 그 친구는 주로 이제 자기 엄마한테 떼쓰는 방법이 뭐 안 해주면은 밥 안 먹어. 응? 그리고 심하면은 뭐 안 사주면은 물 속에 들어가겠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아이하고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됐는가 지나가는데 내 친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저걸 죽이지도 못하고 하면서 왼수다 하면서 내 같으면 저런 안 난다 하면서 막 비판하더라고. 자기 형님하고 형수하고 애하고 조카하고 가는데 애가 떼를 쓰면서 뭐 사달라고 막 해. 그래 엄마가 안 된다 하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옆에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 물속에 팔랑 뛰어들어가 자빠졌대. 안 해준다.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건져내가지고 바로 해줄게 이래 됐단 말이야. 바로 해줄게. 그래, 예? 바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는 그 애만 보면은 자기 부모가 없으면은 코너로 몰아가지고 그냥 코너로 몰아 없을 때 자기 형님이나 형수 없을 때 불러가지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무리 조카라도, 그죠? 너무하지 않네.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너무 심하면은 싫잖아요, 그게. 에? 싫단 말이에요. 부모 교육이 잘못됐는지 그게 너무나 독특한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좀 희한합니다. 자, 마무리 합시다. 환매 몇 개지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590조 환매. 자, 우선은 환매는 옆에 재매매 예약과 차이. 재매매 예약. 자, 환매와 재매매 예약 써놓고, 환매는 엄격, 재매매는 자유. 환매는 기간이 있음, 재매매는 없음. 환매는 환매 대금이 있음, 재매매 대금은 없음. 환매는 부기등기로 함, 재매매는 가등기로 함. 차이 간단하게. 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매는 엄격, 재매매는 자유. 환매는 기간이 있다. 환매 기간이 있고, 재매매는 기간이 없음. 환매는 환매 대금이 있음, 재매매는 재매매 대금이 없음. 또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로, 재매매는 가등기로. 즉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로, 환매권은 부기 등기로. 자, 1항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이게 환매특약입니다. 자,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이시에 한다, 동시에 한다. 동시에. 자,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즉 환매 특약을 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자, 매매 대금이 1억이고 매매 비용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억 및 200만 원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왜 200만 원입니까? 매수인이 부담한, 이거는 2분의 1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즉 환매 특약을 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양,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따라서 환매 대금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특약으로, 즉 다른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매 대금은 원래 영수한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 플러스인데 또 꼭 이렇게 안 정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 규정이다. 자, 3항, 전이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뭐한 것으로 본다? 상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환매할 때는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 플러스 이자도 줘야 되는데 이자를 안 준단 말이야. 왜 이자를 안 줍니까? 이자를 안 주는 대신에 과실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과실하고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 누가 과실을 먹습니까? 자, 바쁘지만은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림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잘. 자, 갑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 1억으로. 근데 매매 비용이 400만 원 들었습니다. 400만 원 이렇게. 자, 매매를 하면서 환매 특약을 했습니다. 환매 특약 이렇게.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얼마를 돌려주고 산다? 1억 플러스 얼마입니까? 200만 원. 요것만 돌려주고 환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우리가 3년 전에 1억을 받았잖아요. 지금 환매 가지고. 맞죠? 갑이 을에게 팔고 1억을 받고 환매 특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3년 후에 환매를 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2013년도 했고 환매는 2016년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환매하기 전에 매매만 해가지고 1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3년 동안에 이자가 있잖아요. 3년치 이자. 3년치 이자. 3년치 이자를 갑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3년치 이자도 줘야 맞단 말이에요. 우리 계산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1억 200만 원 플러스 3년치 이자를 주고 환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이자. 왜 그렇습니까? 을이 3년 동안 이미 목적물에 대해서 뭐를 먹고 있다? 과실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실하고 3년치 이자는 서로 상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계되기 때문에 갑은 이자는 을한테 줄 필요 없고 뭐만 주면 된다? 매매 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 비용, 요것만 주고 환매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왜 3년 동안 갑이 이자를 먹은 거, 을이 3년 동안 과실을 먹은 거, 이거는 서로 셈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91조 환매기간. 자, 환매대금은 임의규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591조 환매기간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다. 자, 1항의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는 5년, 3년으로 단축한다. 2항의 환매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3항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5년, 3년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에? 초과해도 5년, 3년, 안 정해도 5년, 3년. 5년, 3년 정했다면 연장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92조 환매 등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걸 환매 등기랍니다. 그 매매 등기는 정확하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줄여서 매매 등기.
자, 매매 등기 뭐라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권 보류 등기를 할 때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즉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 등기하고 환매권 등기도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아시겠죠? 아까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도 동시에, 매매 등기와 환매 등기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순위번호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위가 같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매 실행은 볼 필요 없는데 괄호 안에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1항 매도인은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자, 대금과 매매 비용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환매 대금. 정확하게는 대금과 매매 비용 하면 안 되고 매매 대금과 매수인 부담의 매매 비용 이래야 정확합니다. 근데 조문에는 그냥 대금과 매매 비용 이렇게 돼 있다. 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잃는다. 제공해야 환매권이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항 매수인이나 전덕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는 매도인은 203조. 203조 뭐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 상환 청구 규정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 상환 청구 규정 20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민법의 모든 유익비에는 법원의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안 들어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기억나면 진짜 천재다. 유익비에 관해서는 항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유예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늦게 줘도 된단 말이에요. 허락을 받아서.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3취득자.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험은 될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 시험은 많이 돼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시험 되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는 거는 별로 없어. 근데 시험은 많이 돼. 그래 됩니다. 하도 단련이 돼가지고 찍는 거를 앞으로 잘한다 이 말입니다. 연습 잘해야 됩니다. 자, 유익비에 관해서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데도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어다?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 제3취득자의 유익비 청구. 됐죠? 됐습니다. 자, 끝.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이 마지막인데 그 임대차는 또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에 약하지 마시고 나는 마지막에 강하다 생각하시고 내일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